그날 밤 세상의 모든 원한을 쏟아붓기라도 하듯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넓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고 거실 괴종시계의 차가운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신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금도금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감히 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을의 이 시간이라면 안에서는 갓 결혼한 부부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도란도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비록 제 아들 민호가 어른의 몸에 갇힌 덩치 큰 아이이고 지능이 7살 수준에 멈춰 있다 해도 저는 그 아이가 아빠가 공들여 골라준 예쁜 아내 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행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악, 아파. 너무 아파요. 아빠, 때리지 마세요. 민호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고 두꺼운 참나무 문을 뚫고 들어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나가세요. 이 침대는 저랑 제 아내 거잖아요. 왜 아빠가 제 아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인 박 씨가 이 시간에 아들의 신혼방에 있다는 말입니까? 왜 민호는 마치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울며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미칠 듯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호통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탁하고 거칠며 욕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입 닥쳐. 거기 얌전히 앉아서 봐. 아빠가 네 아내한테 진짜 여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중이야. 넌 천치 바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 가만히 있으면 사탕 줄 테니까. 또 울면 지하실에 가둬버린다. 이어 갓 시집온 며느리의 흐트러진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쟤는 신경 쓰지 마요. 빨리요. 나 자기가 너무 그리웠단 말이에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붉고 희미한 취침등 아래 펼쳐진 눈앞의 광경은 제 안에 있던 정숙이라는 이름의 나약한 여자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대신 그 광경은 한 마리 악귀를, 그 어느 때보다 피에 굶주린 복수의 화신이 된 미친 어미를 깨워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 가족은 황금으로 덧칠된 완벽한 그림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 남편 박 회장은 명망 높은 건설 그룹의 회장입니다. 신문지상에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고아원에 기부하는 자선가로 통합니다. 그는 점잖은 외모와 중후한 목소리, 그리고 주름 하나 없는 반듯한 양복 차림으로 늘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정숙은 회장 사모님으로서 비단 이불 덮고 손에 찬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 비단 이불은 안에서 골마 터진 상처들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아픔이자 남편 말 맞다나 유일한 오점은 바로 우리 외아들 민호입니다. 민호는 올해 30입니다. 몸은 애비 닮아 건장하지만 어릴 때 앓은 고열 후유증으로 지능은 7살에 멈췄습니다. 순진해서 곰 인형을 좋아하고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며 낯선 사람이 놀려도 헤헤 웃기만 하는 아이입니다. 체면과 혈통을 중시하는 박 회장에게 민호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불량품일 뿐입니다. 쓸모없는 놈. 내가 너한테 드린 밥값이 아깝다. 남의 집 자식들은 유학 가서 사장 소리 듣는데 넌 침이나 흘리고 앉았어. 그가 집에 오면 의뢰하는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망신스럽다며 회사 파티에 민호가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잔인함의 극치는 벌을 줄 때였습니다. 민호가 물건을 깨거나 실수로 옷을 더럽히면 그는 아이를 캄캄한 지하실 창고에 가두고
하루 종일 굶겼습니다. 엄마. 깜깜해. 무서워. 아빠 문 열어줘. 지하실에서 울려 퍼지는 민호의 울음소리는 몇 년이 지나도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었지만 박 회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문 열 거면 당신도 저놈이랑 같이 짐 싸서 나가. 버릇 고치게 놔두라고. 경제력 없고 유약하기만 한 저는 문 뒤에서 숨죽여 울다가 남편이 잠들면 몰래 밥을 넣어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빠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편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저의 그런 유약함이 결국 아들을 오늘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은 웬일로 기분 좋은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그는 탁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준비해. 다음 달에 민호 장가 보낸다. 저는 놀라서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결혼이란요? 누구랑겨? 누가 민호랑 결혼을 해요? 저는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은 아가씨야. 이름은 희진. 25이고 대학 나왔고 얼굴도 반반하고 착해. 저는 사진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아가씨는 청초한 얼굴에 백옥 같은 피부, 사슴 같은 큰 눈망울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하거나 적어도 젊은 재벌한테 시집가도 될 미모였습니다. 왜 이런 아가씨가 지능이 모자란 남편 곁에 청춘을 묻으려 할까요? 당신 혹시 그 집에 사기친 거 아니에요? 저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애 상태를 쓸데없는 소리. 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 상태 다 말했어. 받아들였고. 집이 가난한데 걔 엄마가 말기암이라 수술비가 급하대. 내가 병원비 다 대주고 친정에 지참금 두둑이 챙겨주기로 했어. 나한테 은혜 입었으니. 빚 갚는 셈 치고 평생 민호 수발 들겠다고 약속했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나도 늙었고 당신도 골골대잖아.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해. 민호가 모자라도 구실은 하니까. 그 애가 아들만 낳아주면 이 집안 재산 남한테 안 넘어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야. 그의 계산적인 말을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효도 때문에 빨려오는 아가씨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죽고 나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생긴다는 생각에 이기적인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희진이가 인사 오던 날, 저는 그 겉모습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흰 원피스를 입고 조신하게 행동했습니다. 민호를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잡고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아이처럼 순수해요. 전 그게 좋아요. 제가 어머니 대신 잘 보살필게요. 희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진심인 척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갑오로 내려오던 옥팔찌를 빼서 그녀의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그년이 제 남편이 오랫동안 키워온 불여우인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년 뱃속의 아이. 그 아이는 그년이 이 집 문지방을 넘기도 전부터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의심은 결혼식 날의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행사였기에 박 회장은 돈을 아끼지 않고 완벽한 쇼를 연출했습니다. 수천 송이의 수입 백장미가 연회장을 장식했고 와인은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 위에서 박 회장은 위대한 아버지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연기해서 저조차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는 헐렁한 턱시도를 입고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웅크린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아들이 비록 지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만은 천사처럼 순수한 아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이의 부족함을 채워줄 현명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사업 파트너들인 하객들은 박 회장의 숭고한 인격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빈석에 앉아있던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억눌려 왔던 여자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는 신랑인 민호를 사랑스럽거나 적어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줄곧 시아버지인 박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 이 축사를 할 때마다 그녀의 눈은 숭배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박 회장이 테이블을 돌며 건배 제의를 할 때면 그녀는 그의 등 바로 뒤에 딱 붙어 따라다녔는데 가끔 그녀의 가슴이 우연인 척 그의 등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맹세코 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며느리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 손이 점잖은 시아버지가 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머물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손길은 익숙한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이한 일은 피로연이 끝날 무렵 일어났습니다. 웨이터가 훈제 연어 요리를 가져왔을 때 희진이는 연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려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해대며 토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따라가 보려 했지만 박 회장이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여자 화장실 문 앞을 막아서며 저와 사람들에게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얘가 차 멀미를 좀 하나 봐. 결혼식이라 긴장해서 위가 놀란 모양이야. 당신은 가서 손님들 챙겨. 내가 직원 시켜서 생강차 좀 가져다 주라고 할게. 차 멀미라고요? 우리가 호텔에 도착해서 화장받고 대기한 지가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차 멀미라니요. 하지만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제 어리숙한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희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제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가서 색시 앉는 거 도와줘야지. 색시가 아프대잖아. 민호는 쭈뼛거리며 일어나 희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코를 찡그리더니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는 제 등 뒤로 숨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 누나 싫어. 왜 그래? 색시가 얼마나 예쁜데. 제가 달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눌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누나한테서 아빠 냄새가 나. 아빠 냄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서재에서 나는 퀴퀴한 담배 냄새랑 진한 향수 냄새 말이야. 엄마는 안 들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 회장은 쿠바산 시가만 피우는데 그 냄새가 아주 독특하고 진했습니다. 희진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박 회장도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와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에게서 민호가 맡을 정도로 그이의 냄새가 진동하는 걸까요? 그들이 아주 가까이 서로의 살 냄새가 벨 정도로 밀착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을 다 보내고 박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자, 민호랑 희진이 데리고 신방에 들여보내. 오늘 길일이니까 얼른 첫날 밤 치르고 손주 봐야지. 저는 두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호는 곰인형을 꽉 껴안고 무서워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희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끌었습니다. 들어와요, 오빠. 내가 사탕 줄게. 신혼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자정.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직 침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가서 일 좀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복도를 걸어 끝방인 신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의 찢어지는 비명을 들은 것입니다. 아, 아파. 너무 아파요. 아빠, 때리지 마세요. 저는 달려가 문을 왈칵 밀었습니다. 안에서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제왕인 자신들을 감히 누가 건드리겠냐는 오만함 때문이었겠지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해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붉고 희미한 취침등 아래 신혼방은 쾌락과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구석 차가운 바닥에 제 아들 민호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팬티 바람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옆에는 귀가 뜯겨나간 곰인형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시트와 장미꽃잎이 흩뿌려진 신혼침대 위에는 제 남편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점잖은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인 박 회장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희진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희진이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누워 시아버지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눈을 감은 채 쾌락을 즐기며 음란한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실크 슬립은 허리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바로 앞에서. 아들의 첫날 밤의 말입니다. 아빠, 무서워요. 민호가 구석에서 손가락 틈으로 훔쳐보며 훌쩍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멈추더니 욕망으로 벌개진 늙은 악마 같은 얼굴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봐. 아빠가 네 아내한테 이 집안 대를 이을 아이 낳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너 같은 천치가 뭘 알겠어.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 일 다 끝나면 과자 줄 테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며느리의 몸을 유린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희진아, 봤지? 내 허수아비 남편 놈은 구경밖에 못해. 이 시애비만이 널 홍콩 보내줄 수 있다고. 네, 오빠 더 세게 해줘요. 저 멍청한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말고. 희진이 교태를 부리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가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귀가 멍했습니다. 이 두 연놈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감히 내 아들을 자신들의 병적인 근친상간 노름의 관객으로 만들다니요. 당장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탁자 위에 과도를 집어들어 두 연놈을 찔러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을 때려는 순간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입을 벙긋거리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박 회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남자의 완력으로 저를 쉽게 제압할 것입니다. 저를 때리거나 입을 막기 위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쉽게 민호를 미쳤다거나 망상증 환자라고 몰아 정신병원에 영원히 가둬버릴 것입니다. 내 새끼를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활한 늙은 악마로부터 아들을 구하려면 힘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눈물과 구역질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플래시를 껐습니다. 문틈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저는 모든 것을 찍었습니다. 며느리 위에서 헐떡이는 박 회장의 알몸. 시아버지를 오빠라 부르며 교성을 지르는 희진.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찢어진 곰인형을 안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민호의 모습까지. 이 동영상은 너희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가 될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살며시,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혐오감의 변기를 붙잡고 위에까지 쏟아내며 토했습니다. 그날 밤 유약했던 정숙은 죽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에는 사냥을 나서는 어미만이 남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여전히 떴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운퉁퉁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진하게 화장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우리의 모범적인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식탁 상석에 앉아 신문을 보며 아주 맛있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방금 원기를 회복한 사람처럼 표정이 아주 개운해 보였습니다. 희진이는 그 옆에 앉아 단정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시아버지를 위해 반찬을 집어주며 틈만 나면 서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직 민호만이 식탁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죽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숟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죽을 식탁보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처먹지 못해? 다 큰 놈이 돼지 새끼처럼. 박 회장이 고함을 치며 신문지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민호는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감싸쥐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빠, 때리지 마세요. 저 착한 아이예요. 희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달콤하지만 독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호 오빠, 아버님은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어젯밤에 잘 잤어요? 전 온몸이 다 쑤시네요. 그녀는 쑤신다는 말을 일부러 강조하며 박 회장을 쳐다보고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꽉 잡았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가식적인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아직 애 같아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그나저나 희진아. 어제 네가 고생 많았지. 많이 먹고 기운 차려라. 박 회장과 희진이는 멈칫했지만 이내 오만함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노망난 할망구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저만의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전용 욕실에 몰래 들어가 칫솔과 빗에 남아있는 머리카락 몇 올을 챙겼습니다. 신혼방 베개에 떨어진 희진의 머리카락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작은 지퍼백에 담아 꼼꼼하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결혼식 2달 후 첫 번째 시한폭탄이 작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희진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둘러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기쁜 얼굴로 알렸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며느님 임신 8주입니다. 8주라고요? 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이제 7주 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나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사가 있나. 민호 녀석 제법인데. 박 씨 가문에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어. 그는 희진을 껴안았고 그 포옹 속에서 저는 며느리의 등을 소유욕 가득하게 쓸어내리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아둔 머리카락과 칫솔을 유전자 검사센터로 보내 조손 관계가 아닌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희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박 회장이 가장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여는 날을, 그날이 오면 그의 무대를 가장 화려하게 무너뜨려줄 작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민호야. 엄마가 곧 구해줄게. 1년 후, 예상대로 희진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박 회장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이 이름을 뛰어난 계승자라는 뜻의 박재인이라 지었습니다.
장손의 돌잔치는 6성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결혼식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주주, 협력사, 정치인, 기자 등 5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박 회장은 이 아이를 이용해 흔들리던 회장 자리를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무대는 황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이를 안고 얼굴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희진은 그 옆에서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미래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무대 가장자리로 밀려나 엉거주춤 서 있는 꼴이 마치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여러분,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장손 박재인의 탄생은 조상의 은덕입니다. 어릴 적 저를 쏙 빼닮아 총명하고 영특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손자에게 그룹 지분 20%를 증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희진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안사람, 존경하는 할머니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평소처럼 흐릿한 베이지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날카롭게 재단된 옷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남편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래쪽 군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찬 박 회장. 오만해 보이는 희진. 그리고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불쌍한 아들 민호. 고맙습니다.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장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저도 제 남편과 효부 며느리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제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희진은 여전히 비싼 보석이라도 기대하는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조금 무겁습니다. 모두 대형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제가 손에 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우리 등 뒤에 있던 거대한 LED 화면에서 아기 사진이 꺼지고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축하 동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최대로 확대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붉은 글씨가 500명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검사자 1, 박동석 검사자 2, 박재인 결론. 친자 관계 성립. 정확도 99.5%.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자 관계? 왜 조선이 아니라 친자란 말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뒤를 돌아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손을 떨며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희진은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할아버지가 손자의 친아버지가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옥 같은 첫날 밤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중요부위는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희진의 흐트러진 신음소리. 오빠 더 세게 해줘요. 저 멍청한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말고. 박 회장의 야만적인 고함 소리. 내가 네 아내한테 여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민호의 처절한 울음소리. 아빠. 아빠, 나가세요. 내 침대잖아요. 아빠 아파요. 장내는 폭발했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플래시가 천둥번개처럼 번쩍이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꺼. 당장 꺼. 이 미친 여편네야. 박 회장이 고함을 지르며 마이크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고용해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즉시 무대 옆에서 튀어나와 그의 팔을 꽉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무대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희진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이 뒤집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화려한 한복 치마가 걸레 조각처럼 굴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서 30년 동안 저와 아들을 학대해 온 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동석. 저는 존칭을 생략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나? 아니, 당신은 사람 탈을 쓴 짐승일 뿐이야.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했어. 당신은 회장은커녕 인간 자격도 없어. 너, 이 미친 여편네가 날 죽이는구나. 박 회장은 치욕스러움에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신음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분노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룹의 2대 주주이자 피해자 박민호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박동석 씨의 회장직 해임을 즉각 요구합니다. 학대 행위, 중혼 금지 위반, 그리고 그가 저지른 경제 범죄 증거들을 담은 고발장은 오늘 아침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있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풀고 품에 꽉 안았습니다. 가자, 민호야. 연극은 끝났어. 엄마랑 집에 가자. 악인의 최후. 박동석 제국의 몰락은 도미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파티 직후 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박 회장은 회장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폐해왔던 횡령, 탈세, 뇌물수수 혐의들이 경쟁자들과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등은 굽었고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폐륜적인 범죄자를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희진은요, 병원에서 깨어난 후 박 씨 집안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친정 부모는 망신스러워 집을 팔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녀는 죄 없는 죄의 씨앗인 아이를 안고 돈을 좀 얻을까 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택 정문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그녀는 초췌하고 피폐해져 있었으며 눈 밑이 퀭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래도 박 씨 집안 핏줄이잖아요. 그녀가 무릎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박동석의 자식이지 내 남편의 자식도 내 손주도 아니야. 그 아이 데리고 교도소 가서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건 지난 1년 동안 연기하느라 수고한 뿜삭시랑 고향 가는 차비야. 다시는 내 눈앞에, 민호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장애인 학대 방조죄로 고소할 거야. 내 불륜남이랑 감옥에서 제회하고 싶어? 희진은 몸서리치며 급히 봉투를 집어들고 아이를 안은 채 도망쳐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년 후. 스위스 취리히 외곽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이곳 공기는 맑고 시원하며 매연도 없고 사람들의 도끼 어린 시선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분과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민호를 데리고 이곳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곳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이 아주 훌륭합니다. 민호는 호숫가에 앉아 이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살이 좀 올랐고 혈색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그 미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 발자국 소리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엄마. 다 그렸어요. 민호가 환호하며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푸른 호숫가 작은 집, 손을 잡고 있는 단발머리 여자와 키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햇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도 어두운 방도 도깨비도 없었습니다. 참 잘 그렸다, 우리 아들. 저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글썽인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순진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침실에 괴물 없죠? 저는 아들의 듬직한 어깨를 감싸 안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괴물은 철창에 갇혔어. 다시는 우리 민호 못 괴롭혀. 이제부터는 즐거운 일만 있을 거야. 다행이다. 엄마랑 여기서 평생 살래. 민호는 킥킥 웃으며 다시 색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웅장한 알프스 산맥이 비치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나약함 속에서 사느라 제 인생 30년을 낭비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끔찍한 기억으로 물들게 한 대가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악마를 죽이고 아들에게 자유로운 하늘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은 부자 남편이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행복은 밤이 되었을 때 아빠, 때리지 마세요 라고 비명 지르지 않고 내 아이가 푹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미인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